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게 차트가 세 개인데요. 여기 있는 캔들 차트는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색 그레이 차트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하고 회색 그레이색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시차도 있고 변동성의 크기도 좀 있죠. 예.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추세적으로는 바닥은 올라왔지만 상단은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거의 일치한다, 추세적으로. 뭐 이건 당연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치는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은 오르게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달러 인덱스를 좀 지우고 볼까요, 이제? 자, 지우고 다른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은 추세적으로는 동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우리나라 수출 금액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2000년 이후 들어서, 2000년 이후거든요. 1990년, 2000년 이후 들어서 보면, 조금 더 길게 해서 잘라볼까요? 예, 이후 들어보면 IT 버블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카드 대란 때 한번 우리나라 주시장이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그때 같이 요동쳤죠. 제외하고 나면 쭉 추세적으로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리고 주가도 추세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수출 금액도 추세적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하고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바닥을 그 수출 금액이 찍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죠. 주가는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요거에 맞춰서 환율도 쭉 추세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환율이 급등하죠. 우리나라 주가가 먼저 깨졌고 환율이 거기에 반응을 했고요. 수출은 그 뒤에 깨졌습니다. 그 뒤에 깨지고 추가 반응을 계속했죠. 이 수출 깨지기 직전에 2차 리먼 파산 직전까지 흘러내릴 때 한번 올라갔다가 리먼 파산하면서 급격히 틀렸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액션이 진행된 다음에 주가 바닥, 그 다음에 수출 금액 바닥, 그 다음에 환율 고점을 치고 내려왔죠. 그 뒤에 큰 흐름에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옆으로 이렇게 긴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수출 금액이 보면 옆으로 약간 기죠. 물론 내려올 때 환율은 올라가면서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갈 때 다시 내려오면서 반응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출 금액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약간 미러링 돼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 물론 추세적으로 이 변동성의 크기는 달라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내려올 때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갈 때 내려오고, 내려올 때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내려오죠. 그래서 약간 미러링 됐는데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뭐하고 우리나라 수출 금액하고.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하고 수출 금액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움직임하고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시총 상위 그룹에 다 랭킹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가 수출 금액하고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자, 수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사실 아랫방향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수출 금액하고 상관없이 아까 달러 인덱스 보셨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에 따라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도 그거와 상관없이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번 다시 수출 금액을 넣어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넣어볼까요? 자, 다시 달러 인덱스를 넣어봤는데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죠. 빨간 겁니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에 맞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출 금액보다 달러 인덱스가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 주요 통화들의 종합적인 움직임, 가치의 움직임을 표명하는 거니까 수출 금액보다 달러 인덱스가 더 선호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수출하고는 지금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제가 주말에 올린 동영상에 보면 수출 금액도 증가세가 좀 꺾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출 금액이 좀 꺾이고 있죠. 그나마 환율을 받쳐줄 수 있는 방어막,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그 달러를 안으로 당겨올 수 있는 힘, 요것도 약해지고 있으면 이게 튀는 강도가 셀 수 있겠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환율이 더 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위험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향후에 향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좀 짜갈라서 볼까요? 예, 좀 짜갈라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큰 트렌드를 놓고 보면, 자,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캔들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빨간색 요게 그 유로화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로화를 기준 통화로 쓰고 달러를 표시 통화로 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유로화를 표시 통화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짙은 검은색 이게 그 엔화입니다.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엔화를 표시 통화로 하는 거죠.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2024년도 들어서부터 기준으로 맞춰서 볼까요? 2024년도서부터 이렇게 기준을 맞춰보면 그 달러 인덱스의 변화에 거의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뭐냐? 그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의 가치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본 엔화가 상당히 크게 요동쳤다가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2024년도 이후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물론 최근은 경제의 그 강도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단 나은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도 환율에 대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최종 정리로, 자, 이거를 좀 더 잘라 볼까요? 이렇게 5일 단위로 잘라 보겠습니다. 이 5일 단위인데 5분봉 말고 좀만 더 길게 10분봉으로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보면, 자, 12월 들어서 볼까요? 12월 들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12월 조금 더 여기 일본 엔화하고 맞춰서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중간하니까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전부 다 정점을 이뤘던 요 라인. 자, 일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정점을 쳤지만 약간 이렇게 맞춰볼까요? 자, 요 시기 이후, 그러니까 11월 한 24일께 요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크게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 저희가 12월 3일 날 계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엔화가 그 달러 인덱스하고 좀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달러 인덱스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계엄을 치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그 뒤에 6일날 2차 계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한번 들렸다가 주말에 탄핵에 실패하면서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랬다가 쭉 내려왔는데, 이때는 문제냐면 이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는 날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요동쳤죠. 다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다 튀었어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1450원을 중심으로 공방을 치고 약간 내려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트렌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그 움직임이 일본 엔화보다 약간 강세가 세졌지만, 그거는 12월 말에서 약간 벌어진 이 틈에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12월 달 초반, 그리고 이 난리를 쳤던 요 부분을 빼고 나면 이 난리를 쳤던 요 부분을 빼고 이렇게 붙여보면 일본도 만만치 않게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긴 합니다. 환율 어떤 현재 상황, 전반적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는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형태로 보면, 자, 이 형태로 볼까요? 이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자, 이거 이제 여기는 유로화가 기준 통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으면 유로화가 통화 가치가 절하됐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USD가 기준 통화잖아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으면 이게 요 엔화가 절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 보시면 유로화가 올해 들어서 5.7% 절하됐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대비.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는 11% 절하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여기 있죠. 12% 절하됐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일본보다 약간 0.7포인트 정도 절하된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 그렇게 세게 절하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유로화보다는 약 더블 스코어 정도로 절하됐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나라만 절하된 게 아니고 일본도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일본도 이 정도 절하됐으니까 우리나라만 급격히 절하된 건 아닙니다. 사실. 최근 트렌드를 최근 한 달을 보면 자, 우리나라 통화는 한 3.68% 절하됐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89 정도 절하됐어요. 유로 같은 경우는 0.85 절하됐으니까 우리나라 최근 한 달이 절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하 속도가 최근 들어서 빨라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차트상에서 봤던 요 이전에 11월 초반 후반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절하되고 일본 엔화는 절상되는 형태로 약간 패턴이 달라졌었거든요. 요때 벌어진 강도가 여기서 보이는 요 추가 강도의 의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우리나라 것만 깨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일본 상황을 같이 보면 똑같이 깨지고 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최근 한 달 들어서 많이 깨지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한 2% 정도 더 깨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안정성이 지금 탄핵 사태로 위험한 상황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일단 커버를 잘 하고 있는 상태다. 움직임이.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다. 뭐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가이드로 우리가 환율을 지금 쳐다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향후에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안 좋은 환율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수출 금액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만 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동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고 있거든요. 후반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서 그런 수출 부분들에서 달러 유입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요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나 글로벌에서 만들어지는 영내에서 생산해서 영내에서 판매되고 영내에서 고용을 하는 뭐 이런 블록화가 됐잖아요. 글로벌화가 아니고 블록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이니 뭐 현대차니 이렇게 각 주요 수출 기업들이 수출한 금액을 국내로 들고 들어와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즉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고 해외 현지에서 또다시 재투자하는 즉 달러 유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수출 성적은 좋게 나오는데 달러 유입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체 내에서 생산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공장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로 우리나라 기업이 달러를 유입하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 고용에 대한 문제가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가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칩스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IRA나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 다 당겨갔잖아요.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환율 방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는 언제쯤 깔끔하게 끝날 것 같으냐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되면 그러면 바로 두 달 안에 대선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탄핵이 거의 완성될 쯤 가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지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한테 2차 그 판결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상태에서 또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안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사실 로드맵만 나오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맞춰서 추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우리가 걸림돌이 뭐냐면 글로벌 경기 수축입니다. 미국의 경기 수축인 거죠. 미국의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이머징 통화에 대한 배척, 이머징 자산에 대한 배척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즉 이머징 통화에서, 이머징 투자 자산에서 회수가, 특히 주식 자산에서 회수가 만들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1,300원대면 사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엔 1,500원대, 그 1,300원이 깨져서 막 중반대 올라갈 때는 1,500원대 정도 되면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사실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게 많이 올라온 거니 여기서 끝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450원대 뚫을 거다.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 수축 때문에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국이 경기 수축하면 이머징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그게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릴 거고,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수출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달러의 유입, 수출로 인한 달러 유입이 줄어들 거다. 그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은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 이 트렌드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말씀드렸던 뭐 올 내년 초반이나 이럴 때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올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경기 수축이 미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언저리가 아마 정점일 거고요. 내년도에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이 여기를 뚫고 다시 한번 재차 위로 상승해서 더 올라가는 형태의 그 환율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방향성이 똑같아요. 추세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다만 우리나라 환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환율만 쳐다보고 높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가장 비교치가 잘 되는 게 지금 일본인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도 통화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중국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일본 거하고 우리나라 걸 같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유로 통화를 같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이 깨졌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냥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이런 패턴 중에 큰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렌드가 바뀐 거는 수출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트렌드가 바뀐 거고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놓고 보면, 원래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해서 그 달러를 국내로 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 달러를 벌어들여서, 혹은 유로화를 벌어들여서 그거를 해당 국가에 재투자하면서 경제를 돌려야 되는, 기업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서 성과를 낸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 안으로 달러가 들어올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는 찍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성장에 대해서 계속 뭔가 물음표를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의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미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자국의 성장 모멘텀으로 뭐 기업을 빨아들여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부가가치 양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국내에서 하려고 해요. 하물며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액션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이나 혹은 뭐 IRA나 이런 걸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그 액션을 했는데, 트럼프는 당근은 없이 채찍만 가지고, 즉 관세를 때려가지고 아무런 당근 없이 쥐어주는 당근은 다 뺏는 형태로 하고, 오로지 채찍만 가지고, 관세만 가지고 그 액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트렌드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내부로 달러 통화가 들어오기보다는 그게 좀, 그런 패턴이, 과거에 있던 패턴이 어려워지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환전하는 게 그렇게 큰 이익을 낼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일이 터지기 이전부터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요번에 준비 기간이 2023년도 제가 1,300원대 언저리 막 말할 때가 이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이 지났잖아요. 이 시기에 달러 쪽으로
표시를 옮기고 난 상태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를 움직일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말고 큰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배분을 약간씩 이동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뭔가 이익을 내겠다, 환차손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내년도 경기 수축이 조금 늦어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쭉 다시 내려와 준다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달러를 매집해서 달러 쪽 자산을 보유하는 것. 달러 쪽 자산이라는 게 무조건 채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달러로 환전해서 주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때 정도는 한번 달러 자산의 매입, 환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